그럼 그 사이에 오셨기 때문에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지금 김근태 의원님, 지도위원님께서요. 오늘 밤 11시에 MBC 그 100분 토론, 제 동생이 진행하는 겁니다. 유시민이 MC로 진행하고 있는 MBC 100분 토론에 오늘 출연자로 나가셔야 되는데 준비를 너무 못하셔서 많이 쫓기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인사 말씀을 뒤로 미루고요. 김근태 지도위원님의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십시오. 지금 유시춘 선생님 말씀대로 오늘 저녁은 유시성 가진 분들 사회에 따라서 조정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재정 이사장님, 심정은 집행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조금 늦게 두 분이 오시기도 했고 실제로 얀말이어서 쫓겨다니냐고 지금 하나도 하지 못해서 바로 끝나고 돌아가서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대체로 아시겠지만 문동환 목사님은 민주화운동의 제1세대로서 선배님들 사이에서도 또 후배들 사이에서도 대표적으로 순수한 분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아마 저가 특별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제가 살아오면서 좋아하고 사랑했던 여성들을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전학을 4군데 다니면서 졸업했는데 그때마다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서 고무줄을 끊기도 하고 와서 머리끄댕이를 뒤에서 잡아당기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고문을 받고 감옥에 내동댕이 쳤을 때 그런 여성, 특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 그런 것이 다시 제가 일어서는데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새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지 옛날 소년 시절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제가 소년 시절, 여기 비슷한 연배들 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가난하고 추웠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시절에는 어머니의 치마폭과 따뜻한 가슴이 있어서 그런지 또는 그때의 상황이 사람들 사이에 풋풋함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지 따스한 기억이 제 뇌리에 남아있습니다. 그때로 가끔은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대단히 각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특히 배는간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들이 짜증스러워지고 반감이 조성되는 것을 보면서 어딘가 아름답고 그리고 따스한 곳으로 좀 후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심정들이 여기저기서 형성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이 2000년도야말로 다사다나는 것 같고 정말 한 해가 이렇게 빨리 가면 문동환 목사님 연배가 되는 것도 이게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문동환 목사님도 제가 50대 중반인데 엊그제 같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상황이 매우 짜증스럽고 그리고 뭔가 자신이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이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에 대한 혹독한 비판과 신랄한 짜증스러운 반감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심리적인 상황이 한편 보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아마 30년대 파시즘이 나왔던 그때의 심정과 대중적 심정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또 조금 지나갔지만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박정희 신드롬이 다시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YS 정권
IMF 위기로 망해버렸고 또 DJ 정권도 만약에 계속해서 죽을 쓰게 된다 그러면 지난 시기에 민주화운동했던 한 세대가 또는 두 세대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닌가.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일제시대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런 선조들과 더불어서 1960년 4.19 혁명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대략 30여 년 동안 민주화운동을 했던 역사적 기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흔적이 별로 남지 않고 지워질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YS가 잘못한 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과 직접적으로 별로 관계도 없고 또 DJ 정권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적극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책임 있는 포스트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이 오늘의 상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선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나 여기 이재정 의원님과 신정은 의원님은 그래도 금배지라는 걸 한번 달아봐서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더불어 살아오고 우리가 살아온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또는 친척과 가족들에게 앞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또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아들, 딸 중에서 큰 나이가 들은 아들, 딸들은 괜찮지만 아직 분별력이 충분하지 않은 애들이 커서 아버지는 그때 무엇을 했는지 모를 때 설명이 대단히 복잡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화를 이루는데 우리가 크게 기여를 했지만 그 이후에 책임 있는 역할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우리의 삶의 중대한 질문과 또 다른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대략 두 가지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IMF를 극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베른간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어리둥절하고 뭔가 속고 있다 우리가 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상당히 광범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빈부의 격차가 지난 3년 동안에 오히려 심화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가령 이른바 명품관이라든지 강남 이런 쪽에서는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신문에 보면 지금도 룸사람이 차고 넘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소외감과 또 박탈감 같은 것이 국민의 속에 광범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이른바 진승현 사건이라든지 정의연준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몇억 정도가 아니라 몇백억에서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더군다나 이것과 연관돼서 정권 교체 이후에 주요한 양지쪽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연결된 듯한 냄새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나고 그런 느낌도 들고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좌절감과 배반감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보단 작지만은 공적 자금 문제도 국민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게 합니다. 이제 64조 이후에는 공적 자금을 추가적으로 드릴 이유가 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베른간 50조가 또 들어가야 된다. 이러니까 이후에 또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사실은 국민들은 공적 자금이 뭔지가 분명하게 잘 이해는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대충 세금 이렇게 연결되는데 세금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회수가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회수가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여기서 느끼는 것이 믿을 수 없다.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세력, 이 세력을 믿을 수가 없다는 분위기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서워서 카더라 방송이나 유언비어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무서운 사람이 없죠. 안기부, 국정원도 무섭지 않고 대통령도 무섭지 않고 아마 돈 있는 사람이 국세청이 아주 좀 무서운 거 이 자리에는 누가 계실까요? 국세청 무서운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며칠 전에 저 현장에 나가서는 최고위원들이 단장이 돼서 나갔었는데 평택인가 어느 지역에서는 지구당 부위원장이 국민학생, 초등학생들도 대통령을 비난한다. 대통령은 소주집에 안 줍니다. 지금 대통령을 비판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는 나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발전만 한다면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더라 방송이 도처에서 방송이 송출되고, 그리고 그것이 증폭되면서 불안감이 상당히 조성이 되면서 경제가 잘 나간다, IMF를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다 베란간 IMF가 못지않게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당혹스럽고, 그래서 급격하게 소비를 줄이면서 오는 고통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 믿을 수 있다, 믿을 놈이 없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이 하나의 경제의 소비 생활의 위기감이 전복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신뢰 위기가 전 사회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 신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제가, 저는 우리 상황이 위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심리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제는 그야말로 위기로 곤두박질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오늘 대체로 수습되는 국면에 들어가서 다행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대로 미국 경상 수지가 대폭 적자입니다. 그래서 저달러가 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 증권 시장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미국 경제가 경착륙에 하드랜딩에 부닥치게 되면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국제 환경의 악화와 더불어서, 악화의 가능성과 더불어서 심리적 위기를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가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중대한 상황이 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들 가슴 속에 김대중 정권의 일부 잘 나가는 사람 손 좀 봐줘야 되겠다, 피 좀 한번 봐줘야 되겠다, 이런 일종의 복수심과 분한 마음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서로 비합리적이고 또 억울할지 모르더라도 시간을, 타이밍을 내 차례 놓침으로 말미암아 비상한 상황, 비상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정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신 것처럼 그 논의 첫 출발에서 얘기했던 것이 흘러나와서 민당 내부에서 심각한 권력 투쟁과 권력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잠시 봉합이 됐지만 민당 내부에서 문제의식이었던 당정 개편을 통해서 국민과 눈높이를 정서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제가 느끼기에는 초기에는 조금 유보적이었다가 오슬로에 노벨 평화상 받으러 가시고 돌아오셔서 그 과정 속에서 조금 그 큰 결단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건의를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2001년도 대충 어떻게 될 건가 몇 가지 좀 따져보기보다는 좀 나열을 해보고자 합니다. 역시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인데, 2001년 2월 달까지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 구조조정을 다 한다.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국민은행 노조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우량은행 노조의 합병을 반대합니다. 노조가 반대하는 건 뭐냐면, 지난 시기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 가서 커미션 주고라도 대출만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금 부족 시대라기보다는 은행엔 자금이 흘러넘치는데 돈을 제대로 안심하고 맡겨서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합병하면 노조원들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량은행도 합병을 반대합니다. 저것으로부터 보는 것처럼 2월달까지 부실기업과 또 부실 채권을 가진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은행, 우량은행들이 다 정리되고 통합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만약에 일정하게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그런 과정에서 행정력과 정치력이 깊이 개입해야 되는데 그럴 때 오는 반발과 반감도 상당하게 될 텐데 또 졸속 처리가 될 텐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좀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 2월달 지나서 봄쯤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게 될 건지 이것으로부터 물꼬가 제대로 들 건지 이런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면 이른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를 둘러싼 예각적인 한국에서의 대결은 조금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풀리지 않고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에 대해 잘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드시 환영의 분위기가 될 건지 오히려 이 한국 내부에서 남남의 대결적 상황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은 혹시 없는 것인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에서 보는 것처럼 여론조사하면 아직도 65%를 넘는 것 같지만 아마 국회에서 자유투표를 하게 되면 이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폐지는 불가능하고 개정도 어느 정도 개정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로스보팅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에서는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당론 투표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이미 하고 있고 제가 2번 민주당 간부회에서 크로스보팅을 주장을 했는데 정책위의장이 한 번은 다른 최고위원들이 반발해서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크로스보팅에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 제가 충분히 얘기는 안 했는데 논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야말로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걸고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투표하게 하자. 그리고 이것이 정당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그리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소수여당이라는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희 당내에서도 이게 관철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예계 요즘은 다른 최고위원과 정책위 의장 견해는 준비하지 않고 얘기한 것 같지만 반발하는 이유가 집권당이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구속적 당론을 갖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얼핏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은 그렇게 가서는 민주당이 당론 투표를 결정하면 한나라당 당론 투표를 하고 참여는 반대하고 통과가 안 되고 사실은 생색만 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논쟁을 하는 게 여기서 논쟁하면 제가 소수파로 보일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실제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게 요 다음에 한 걸음 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계 시장에 있어서의 브랜드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높이는 그것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또 힘으로 집결시키는 데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도 역할을 잘 못하고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뭔가 상황과 조건을 아직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내년에 경제의 문제 구조조정이 과연 2월달까지 제대로 될 건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방문할 수 있는 건지, 또 방문했을 때 국민들 속에서 따뜻한 환영의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는 내년 그 후반기에는 대선을 준비하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 정기국회는 예각적인 대립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그냥 간다 그러면 극도로 정쟁화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이라는 게 뭔지, 여기 2001년도 개혁 세력이 나아갈 길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 취지는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시 개혁이 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혁 세력이 이 시점에서 누군지, 그리고 국민들 속에서 서 있는 위치는 어떤 건지, 이런 걸 우리가 쉽지 않지만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혁이 뭔지가 국민들 사이에 합의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집권 세력 내부에도 개혁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한 합의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프로그램의 난조를 가져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개혁이 투명성을 제도하고 관행하는 것이 개혁이다, 이런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시장을 만들 때 시장에서 패배한,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새로 직업훈련을 시킨다든지, 또 그동안의 인간적인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참여시키고 자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개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은 후자로 보입니다. 후자로 보이되 그 후자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오는 국민들 속에서나 또는 한국 내의 정치 지형, 지식인들의 지형을 고려해서 그것을 명료하게 용어로 개념하고 있지 않은 것이 충분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면, 이렇게 규정할 때 개혁 세력,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보는 개혁 세력의 중심에는 여러분들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지난 시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뭔가 전문성이 없다라는 인상이 있고, 또 전문성이 없는데 주요한 포스트에 있으면은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에 반발할지 모른다 하는 불안감 때문에 정권 교체 이후에 YS도 그랬고 DJ 정권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기에 전문성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철학으로는 특권적 경제, 사회제도, 관행에 익숙했던 관료나 잘 나가던 정치인들, 옛날에 잘 나가던 정치인들이 정권 교체된 이후에도 핵심 포스트에 서게 됐습니다. 해방 이후에 독립된 나라에서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승만 정권이 지난 일제시대에 전문성 있는 사람,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쓰는 것이 해방 이후에 55년 동안 비극이 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함께 이룬 정권 교체의 상황에서도 정치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 중심에 섰었던 사람들이 조변화되고, 그리고 지난 시기에도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유감스럽게도 이 자리에서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충성심을, 정치에서는 충성심이 때때로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추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기준을 어디다 적용하냐면, 우리 문동환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의라는 잣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특정한 지역 출신들을 중심으로 하고, 근래 서울경찰청장에서 본 것처럼 저런 일이 발생함에 따라서 국민들 속에서 광범한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에 반복해서 저런 일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런 판단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저도 곁다리로 약간 끼기는 했는데 정권 교체 이후 지도부의 일부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꾸릴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 지지층이 좁으니까 넓히는 각도에서 할 거냐, 이거 논쟁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의 판단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그 핵심의 우리 민주화를 끈질기게 양보와 물러서지 않고 움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널리 사람을 모으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대구에서 올라온 분들 계시지만 이른바 베른간 TK 연합을 한다. TK와 연합을 한다. 이런 얘기가 초기에 뜬금없이 왔을 때 사람들이, 저도 어리둥절했고, 이게 어떤 근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하고자 하는 건지 낯설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권력의 중심에 있으니까 널리 힘을 확대한다. 아마 이런 전략적인 사고 또는 전술적인 사고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결과는 좌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온로비 사건에서 좌절했고, 온로비 사건 이후에 동교동을 전진 배치한 이후에 동교동의 전진 배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대신 책임있게 해라. 그리고 공식 라인을 작동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느끼시는 대로 공식 라인보다는 비공식 라인이 작동하고, 공식 기구와 공식 라인은 장식용을 실제로 크게 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당내에서 소외감을 불러일으켰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들 속에서 배신감과 박탈감이 오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달려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에게 답답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87년도에 민주화 세력이 분열하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정권이 국민들 속에서 실패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이는 행태는 국민들에게 경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묘하게 정치적 영향력은 일정하게 있고,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짐으로써 국민의 정부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반전의 기회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 또는 민주당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사심을 버리고, 다음 정권이 누가 되건 한반도에서 개혁이, 한국에서 개혁이 지속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하겠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그룹이 이 이후에 당권을 지속적으로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든지, 자신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편하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날 민주화운동에 참여할 때 그랬던 것처럼 그게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던질 그런 각오를 하면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각오가 어디로부터 출발될 수 있는지가 참으로 간단치 않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여기 계신 선배님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65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할 때 제가 국회의원 되겠다 또는 대통령 되겠다, 저는 YS와 달라서 그런지 대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난 시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속에서도 그렇고, 지금의 핵심 권력 속에서도 그렇고, 이런 순수하고 근본적인 마음을 퍼올릴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사실은 가슴 속에 깊은 좌절감과 배반감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의 공천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또 정말 왜 이렇게 한없이 자아만 지는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후배들이 그 배반감을 토로할 때 참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고 저 사실은 지금 뒤늦게 얘기해서 못합니다만은 국회의원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이미 한 번 했으니까 학생 부분은 이제 면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더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아닌가 이런 심각한 좌절감 같은 게 빠졌습니다. 또 지난 경선 때 제가 잘못하기도 했지만 돈이 무한대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런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들 내부에서도 또다시 무엇을 하기보다는 지난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신들이 평가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긴 역사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옳고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새로운 힘을 형성하기에는 우리 나이도 먹었고 또 다시 하자니 옛날 비슷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비슷한 노력과 시간과 열정을 들인 것에 대한 보상이 과연 올 건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새로운 상황을 타개 나갈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할 곳이 없습니다. 좀 비교해서 얘기하면 60년대에는 군인들이 잘 나가서 신화를 만들었는데 그 군인들이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자기 변화하지 못해서 몰락했고 그 다음엔 관료들이 개발경제시대에 밀고 나가서 성공적인 신화를 이뤘는데 관료들은 지금 봐도 말하자면 세계를 향해서 열려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권한과 연결돼서 규제하고 또 규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0년대 사실은 끝난 것 같고 전두환 노태우의 쿠데타는 군부의 희극적인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많은 희생을 가져왔는데 이 시대에 제야민주화 운동이 신화를 만들었고 성공했는데 사실은 스스로 만든 민주화의 시대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체하고 또 내부에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분열함으로 말미암아 그 국민들 속에서 신망이 현격하게 저하됐습니다. 90년대는 시민운동 또는 사회운동, 재해운동과 사람으로는 연속되어 있고 방식에 있어서는 일정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2000년 이후에 새로운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시민사회운동의 지도자는 있지만 시민사회 성숙에 이렇다하게 기여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이 교착된 상황을 뚫고 나갈 세력이 어떻게 새롭게 구축돼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답안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고 이 답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모색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2001년도 우리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함께 생각해 주시고 모색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요.